군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이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한 5년간 나라를 맡겨놨더니 속속들이 녹이 쓸고 성한 데가 거의 없어요.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은 유사시에 딱 한 번 쓰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유사시에 그 딱 한 번 쓰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그런데 그 전쟁, 유사시 그 전쟁에 딱 한 번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전쟁과 같은 수준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비사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예비사. 말은 예비사지만 365일 강도 높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장병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대입니다. 막상 이 예비사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하다가 전방 GP, GOP에 투입이 되면 오히려 살만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식의 훈련을 하지는 않으니까 실전에 배치가 돼서 목숨 걸고 북한군과 대치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예비사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훈련, 실전을 훨씬 능가하는 그 훈련은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차라리 GP 근무가 편하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군에 갔다 온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예비사에서 정말 실전 이상의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실전에서 유사시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 이상으로 훈련을 해야.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에서는 로마군이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 핵심 비밀이 상승 무력에 있는데 그 로마군의 훈련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군의 훈련은 실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실전은 실제 피를 흘린다는 것이고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킬 때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흘리는 그 땀방울 하나가 실전에서 네가 피 흘리는 것을 막게 해준다. 군이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이 훈련을 전부 다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니 막상 실전 속에서 이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뭐 연습탄만 있고 실탄은 없다는 둥 발사를 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표적으로 가지 않고 실종돼 버렸다는 둥 심지어 발사 방향과 거꾸로 돌아와 갖고 정말 다행히 운 좋게 인가가 아닌 곳에 떨어져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겁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또 동해로 80여 발의 포격을 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장 조치에 대한 북측의 발악적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원래는 오늘까지 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하루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해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공식 발표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25발을 10시간에 걸쳐서 발사한 지난 2일 우리 공군은 물론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대공미사일 3발을 쐈어요. 그런데 이 중 2발이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 한 발은 발사 후 한 25km 날아가다가 교신이 불안해져서 자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신이 불안하고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폭장치를 작동해서 자폭시켜버립니다. 지대공이니까 지상에서 공중을 향해 쏘는 거니까 우리를 공격해오는 북한의 전투기,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용도의 미사일이었습니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 2발을 발사해서 한 발은 성공했는데 한 발은 발사 직전에 레이더 오류가 포착돼서 발사를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어디가 잘못이 있다, 어디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할 때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크게 문제를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훈련 안 했으면 이런지도 모르고 실전까지 갔다가 막상 실전에서 2발 쐈는데 한 발은 아예 발사도 안 되고 한 발은 가다가 자폭하고 이런 일이 실전에서 벌어졌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재앙으로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은 좋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학생들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그동안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모의고사에서 성적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럴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를 봐서 틀린 문제를 또 틀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정확하게 다음 실전 수능에서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도록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답 노트가 중요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게 오답 노트예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야 끝났다 그러고 놀러 가지 마라 제발. 시험 끝난 다음에 뭘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정복해라.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다. 이게 오답 노트의 용도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실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천궁을 쐈는데 미스가 있었다. 패트리엇을 쐈는데 아예 쏘기 직전에 오류가 생겨서 중지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잘못과 오류와 실수가 발견이 됐으면 적어도 다음에 발사할 때 똑같은 실수와 오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군이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이런 훈련 자체를 안 했어요.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 우리 군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느 부대나 다 그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허구한 날 포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늘 언제든 실전이 벌어졌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이걸 전부 안 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온갖 첨단 장비가 다 녹슬어 있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전과 같이 훈련하지 않고서는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자꾸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이 쌓인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발생하는 이런 오류를 합리화할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을 우리가 탈환해서 이제 6개월이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원인 제공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면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책임있게 조치하고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진다고 하는 자세로 전면적인 군태세 정비를 해야 된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그 얘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남침에 들어오거나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할 때 대응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군이에요.
더 이상의 이런 오류, 실수 이런 것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군이 좀 완전히 전면적인 점검을 좀 해라. 부대 감찰을 했건 뭘 했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약한 부분은 어디가 약한지 어느 부분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됐는지 군 관계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니냐. 그 부분부터 제대로 점검해서 더 이상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실수나 오류가 나오지 않기를 제가 특별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B1B 그리고 B52 지금 그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뭐 수도 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불안감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의 약속이 과연 실전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안보라고 하는 거는 99.9% 안전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0.001%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약속을 믿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민국의 안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다 맡길 수는 없다. 우리도 최소한의 북한 핵을 억제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핵전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오는 주장이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핵개발 자체 개발이라든지 핵무기 자체 개발이라든지 또는 핵공유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미국도 미국의 국가전략상 그것을 허용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두 국방장관이 매우 중요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합의하고 그걸 공개했는데 뭐냐 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끊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이 전략자산은 통상적으로 이 전략자산은 핵항공모함, 핵무기를 탑재한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들이에요. 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기로 했다. 상시 배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배치하는 건 아닌데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365일 동해상에 서해상에 떠 있고 B1B나 B52 같은 전략폭격기가 오산 미군 기지에 아예 내려앉아서 이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365일 내내 이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주 전개하기로 하겠다. 이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 또는 사실상의 핵공유 약속을 이 한미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의 한반도 전개, 이 맥락에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의 연장이 결정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미 이 두 국방장관의 공개적인 엄명에 이어서 이종석 국방장관과 로이드 미 국방장관이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두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두 대의 전략폭격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B-52, 하나는 B-1B 랜서. 이 두 대의 전략폭격기가 대기하고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이종석 국방장관 그리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함께 회의를 마치고 헬기를 같이 타고 이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가서 이 두 전략폭격기를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이종섭 장관은 B-52와 B-1 랜서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여러 차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B-52 이 폭격기 선임 조종사로부터 B-52의 작전 능력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또 B-1B로 가서 브리핑을 받고 미사일 장착 부분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 두 국방장관은 이 앤드루스 기지에서만 1시간 넘게 두 전략폭격기를 살펴보는 과 동시에 1시간 넘게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 김정은이한테 보라고 두 사람이 직접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폭격기 두 대를 그것도 핵탑재 부분까지 살펴보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했다. 더 이상의 강력한 대북, 대김정은 경고 메시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좌파들 언제까지 그냥 두고 봐야 하나. 이런 좌파들 여러분들 참 이름만 들어도 토가 나온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윤미향입니다. 이자가 갑자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하면서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참 가지가지하네. 슬픔이 가득한 우리 하늘에 240여 대 전투기가 군사훈련을 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그에 맞서 북에서 미사일을 쐈고 그래서 공습경보 발령이 실제가 됐다 이랬어요.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는 바람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이 윤미향의 주장은. 이런 좌파를 계속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 세비 줘가면서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되냐. 참.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남영이라는 자 있죠?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거짓말로 선동했던 그 자. 이 자가 갑자기 이런 영상을 공유했어요. 이 영상은 뭐냐면 거리가 거의 텅 비어있고 차들이 차량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에 지난 2일날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이 윤석열 출퇴근 행렬 동영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줄의 설명이 달려 있어요. 주장이. 매일 이렇게 다닌다.
본인 몸뚱아리 지키려고 매일 경찰병력 700명을 운집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 예, 이 문법도 잘 안 맞는 이 비문을 여기다 갖다 썼는데, 이거를 쓴 이 그림, 이 사진을 올리고 이런 글을 쓴 자는 다른 자입니다. 뭐 K씨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영이라는 자는 이 K라는 사람이 올린 이 사진과 이 글을 그대로 링크를 해서 자기 페이북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공유한 거예요. 자, 공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데 공유합니까? 적극적으로 그 주장에 공감할 때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공유를 해놓고 이 남영이라는 자는 뭐라고 썼냐 하면, 관제 애도는 폭거다. 책임자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영이라는 자가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대통령 경호하느라고 경찰 병력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자 아닙니까? 이 남영이라는 자의 주장을 마치 뒷받침하는 듯한 영상과 글이 여기 나온 겁니다. 봐라. 매일 이렇게 본인 몸뚱아리 지키려고 경찰 700명을 운집시킨다. 이런 주장이니까 남영이 입장에서는 봐라, 내 주장 맞지 않냐.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가짜 허위 정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 사진이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 방한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동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대통령실이 허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 이게 2일날 올라왔고 3일날 이걸 확인하고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허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 남영희가 어제 SNS에 공유한 동영상은 윤 대통령 출퇴근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영상 속 장면은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 차량 행렬이다. 이 영상을 올리고 참으로 무례한 몸뚱아리가 뭐예요 도대체. 이 글을 올린 K라는 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죄를 이미 범했어요. 이 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수사해야 돼요. 이 K라는 자 혼자서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어쩌다 올린 영상, 실수로 올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야말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허위 정보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 K라는 자 혼자서 했을지, K라는 자의 주변 또는 배후에 어떤 자들이 있을지까지 엄격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거를 공유를 했어요. 남영이라는 자가. 그래놓고 문제가 되자 저는 공유만 했을 뿐이다. 윤명희, 남영희, 또 박찬대라는 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연일 조문을 할까? 이렇게 트집을 잡았어요. 자, 제가 모든 역대 대통령들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때도 또는 그런 여러 대형 참사들이 있었을 때 당시 대통령들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적도 별로 없고, 또 국가 애도 기간 중에 또는 국가 애도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에는 이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잖아요. 그럴 때 매일 조문하러 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조문을 왜 합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미안함과 아픔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찬대라는 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라는 단어를 안 쓰냐, 왜 사과를 안 하면서 매일 조문만 다니냐라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사과라면 온몸으로 하는 조문이 진정한 사과 아닙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때는 사태가 이러이러하고 원인이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야 대통령의 사과지. 이 자가 정말 간교한 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사과가 있었다 이랬어요. 그때 좌파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과, 진정성이 있다. 그랬어요? 사과하니까 더 추궁하고 그랬잖아. 여자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다음에 봐, 사과했잖아. 너 잘못했지. 근데 왜 진정성이 없어? 다시 해. 함정 파놓고 지금 밀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내일입니다. 내일 무슨 촛불 행동인지 뭔지 하는 좌파 떨거지들이 12번이나 이미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했었는데 내일만은 추모를 앞에 붙여서 지금 집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촛불 집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 집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대놓고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촛불 집회에 많이 모여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된다. 많이 모여라. 대놓고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좌파들, 윤미향이 같은 뻔뻔한 좌파, 남영희 같은, 이건 뭐 거의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박찬대 같은 자, 은근히 대놓고 내일 참사를 빙자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사실상 압박하겠다는 이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압박이 된다고 선동하는 이런 좌파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놔둘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윤미향이 하나 처리를 못해서 아직까지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민 세금으로 세비 받아가게 만들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저런 남양희 같은 자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민주부원장이라는 당직을 가지고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동규, 남욱, 이재명 관련 사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이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이 슬픔과 애도가 있더라도 도둑놈들 잡는 것까지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동규, 남욱, 이재명, 얽히고 설킨 이자들의 부패 커넥션, 이것이 유동규와 남욱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하고 자기하고 김문기, 고 김문기 씨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이 세 사람이 호주 뉴질랜드 등지를 9박 10일인가로 돌아다녔는데, 그때 호주 골프장에서 우리가 골프도 같이 쳤다. 세 명이 한 카트를 타고 이동했다.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전동 그 차가 있거든요. 보통 4명이 타는데
3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프장은 어느 골프장이고 그 위치는 어디에 있었다 라고까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이인데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해? 라고 주장한 거죠. 지금 검찰은 이재명의 이 거짓말,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이재명의 수차례에 걸친 대선 과정에서 이 거짓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이재명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재명이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씨로부터 대면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유동규는 최근 검찰에서 이재명의 이 최측근인 김용의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몰랐을 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그리고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 김문기 씨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 갔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골프 친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골프를 어디서 쳤고 그때 이재명과 나와 김문기 씨가 함께 카트를 탔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재명이가 이 유동규의 진술을 뒤집어 볼 만한 또 다른 어떤 거짓말을 준비할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것. 남욱이 그분 거라고 했던 바로 그분과 관련돼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1208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회사입니다. 이 1208억 원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고 말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 천화동인 1호 1208억 원의 이 돈 중에 남욱의 지분은 25%, 김만배의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측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남욱은 2015년에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욱의 말,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남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의 1208억 원 중에 755억 원이 이재명 측 소유라는 주장입니다. 대장동 일당들 중에서 그분이 이재명 측이다 라고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이번 법정 진술이 처음입니다. 이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1208억 원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에게 배당된 개발이익 4040억 원의 30%에 해당됩니다.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이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30%에 해당되는 1208억 원이 가장 몫이 큽니다. 그런데 그 몫의 주인이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 남욱의 법정 진술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김만배가 얘기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작년 9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핵심 문제였는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찰도 수사하지 않는데 뭐 내가 왜 정맞을 짓을 하냐, 그리고 김만배도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김만배는 처음에는 사업자 간에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분이라고 내가 했다, 겁을 주려고 했다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녹취하는 것을 알고 내가 정영학이를 헷갈리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말을 바꾸더니 나중에는 그분이라는 발언 나 한 적 없다 라고까지 말을 계속 3번씩 바꿨거든요. 그런데 남욱이가 김만배 말이 애초에 했던 김만배 말은 이런 것이었다. 남욱이 너 25% 가져, 나는 12.5%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재명 측 거야 라고 하는 김만배의 말을 들었다 라고 남욱이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실소유주 밝히는 문제. 이거 밝히지 않으면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야말로 신발 신고 발바닥 긋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이재명의 면죄부를 주는 검찰 수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실소유주,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군가,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거 밝혀내지 않으면 대장동 수사는 수사도 아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동규의 동거자 박모 씨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돈을 내가 전해줬다. 유동규가 김용한테 전해줬다는 거죠. 어디서 얼마씩 전해줬다. 그리고 어떻게 전해줬다. 이 돈을 전해준 종이 상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좌파들이 아니 돈을 정해줬으면 종이 상자에 담아서 줬으면 종이 상자까지 줬겠지, 어떻게 종이 상자를 다시 달라 그러냐, 종이 상자가 지금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 유동규 진술에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은 돈을 담아서 전해줬다는 종이 상자와 똑같은 상자를 확보해서 돈을 담아보니까 거기에 1억이 딱 담기더라,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거 손에 들고 갔냐? 유동규의 이 동거인 이 박모 씨가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건넬 때 백팩을 사용한 걸 봤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전해줄 때 백팩을 메고 백팩 안에 그 종이상자, 돈이 담긴 종이상자를 넣고 가서 꺼내서 줬다, 이렇게 정황상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김용희한테 돈을 줬다고 인정하고 그 증언하는 사람은 모두 4사람입니다. 5사람입니다. 5사람입니다. 돈을 마련해 준 남욱, 그 돈을 유동규한테 갖다 준 천화동인 4호 임원인 이모 씨하고 정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3명이죠. 여기에 김용희한테 전달한 유동규, 그리고 그 최종 전달한 유동규의 동거인까지 내가 그거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김용희만 거짓말이다, 난 모른다, 덮어 씌우지 마라,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김용희부터 기소를 하고, 지금 구속 만기가 7일인가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5일까지가 그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국가 애도 기간을 지난 후 김용희를 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진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관측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의 상황 정치 그 끝이 보인다.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의 칼럼인데 상당히 전곡을 찌렀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겠습니다. 노무현은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매일 지지자들을 만났다. 수백 명 앞에서 10여 분 동안 연설도 하고 문답도 했다. 기분이 좋으면 2번 나오는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노무현은 그런 봉하마을 사저정치를 즐겼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저 국회의원 따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까지 당시에 나온 적이 있다. 반면에 문재인이는 퇴임을 하면서 또는 퇴임을 하기 전에 퇴임 후에는 잊힌 삶을 살겠다고 떠들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떠들었다. 그런데 막상 퇴임을 하고 양산으로 내려간 문재인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퇴임한 지 2주일도 안 돼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난다고 떠들었고, 그리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결국 전화통화까지 했고, 그 전화통화 한답시고 외교부에서 사람을 불러서 통역까지 시켰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전에 쥐가 먼저 자랑스럽다는 축하 메시지를 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문재인이가 정권이 바뀌어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북한이 핵선제 타격을 법제화하고 수탁의 미사일을 쏘고 오늘도 지금 탄도미사일을 울릉도 쪽으로 쏴서 울릉도가 지금 비상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데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왔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무례한 짓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옛날 임금이 신하 꾸짖듯이 꾸짖듯까지 하면서 거부했다. 이런 문재인은 양산으로 오자마자 트위터 열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수시로 자기 근황을 올렸는데, 그 근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자 앞에서 시위하는 거 비판하는 글, 또 뭐 어디 산에 등산 가면서 컵라면 먹는 모습, 뭐 텃밭을 가꾸고 뭐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사진들을 띄웠어요. 이 지지자들이 사절을 찾아오면 현관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김정숙이는 더 요란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권장도서, 뭐 책을 뭐 얼마나 읽었다고 문재인 권장도서를 10여 차례나 추천했어요. 그 대부분의 책들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뉘앙스가 있는 책들입니다. 지지층한테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발. 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노무현이 뺨치는 문재인의 사조정치, 노무현이 뺨치는 문재인의 상황정치 아니냐. 문재인은 최근에 윤건영 등으로부터 수시로 전국 동향 보고도 받는다고 한다. 전해철이, 양정철이, 이른바 삼철로 불리었던 사람들과 접촉도 자주 한다고 하고, 친문 의원들도 수시로 양산을 찾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북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상직의 채용 청탁 의혹, 또 김정숙이의 인도 버킷리스트 논란 등등이 점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이 몸 색깔 바꾸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애초에 친문은 이재명이가 문재인의 보호막이 돼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때 나왔던 말, 친명과 친문은 같다. 이재명의 명과 문재인의 문을 합쳐서 명문 정당이 되자. 뭐 이런 참 조잡한 이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재명이가 문재인의 방패막이가 돼줄 것으로 기대됐던 이재명이가 지가 먼저 지금 사법처리의 벼랑 끝에 섰어요. 그러자 이재명이, 문재인이 양측이 공동정선을 펴서 같이 이 수사기관에 대항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재명이 어떻게 더 이상 버팁니까? 이재명이가 잘못되면 문재인이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다. 순망치안,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칠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입술이고 문재인이는 이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제 입술도 이도 왕창 뽑힐 위기에 처했다. 둘 다. 문재인이는 그동안 본인이 책임지거나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마다 뒤로 빠져서 침묵하고 비서들을 내세웠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직접 입장 표명을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문재인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흩어졌던 친문과 지지층을 재규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친문 진영에서는 뭐 30%밖에 지지 못 받는 윤석열이가 어디 감히 대통령 문재인을 치겠느냐, 뭐 이런 말들까지 지그들끼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착오일 것이다. 잊혀지겠다는 말과 달리 문재인은 이미 태상황의 정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한 사법의 칼날이 내리쳐져도
그걸 비호하거나 옹호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늑장보고 부실 대응 이임재 용산서장 대기 발령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 어제 오늘 알려진 이 경찰의 이 부실 대응, 늑장 대응 사태를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예, 그 하루 사이에 또 한 분이 숨져서 156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 참사 과정을 통해서 부실한 정부 대응 체계, 특히 경찰의 부실한 보고 체계, 대응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일대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 용산경찰서장, 이게 이임재라는 자였습니다. 사고 발생 15분 전에서 45분 전인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이 이임재라는 자, 이태원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즉각 출동해서 어떤 형태로든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은 직접적인 부처는 경찰청장이고 그 경찰청을 지휘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고 안 하는데 무슨 수로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현장 상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그 시간에 이태원을 지나다 봤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우연이 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가 안 올라오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등 수뇌부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임재라는 자는 29일 참사 당일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용산경찰서, 자기가 서장으로 있는 경찰서로부터 이태원에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어요. 식사 중에 보고를 받고 바로 일어났다면 참사 전에 도착했을 텐데 어디 딴 데 멀리 가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먹던 밥 마저 다 먹고 일어났는지 실제 현장에는 참사가 발생한 후 10시 20분 경에야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이 대형 참사다, 대형 사고다, 현장에 가서 보면 몰라요? 경찰서장이라는 자가 즉각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통해서 행안부 장관한테는 보고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는 상급자인 직속 상급자죠. 서울경찰청장. 그 위에 경찰청장에 대해서 즉각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임재가 김광호 서울청장한테 이 상황을 보고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고도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이었습니다. 오후 11시 36분은 현장을 취재하고 인터넷으로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한 바로 딱 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경찰청장의 직속상관이 경찰청장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담당자를 통해 보고받은 것은 하루 지난 30날 새벽 0시 14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한 지 1시간 59분 뒤입니다. 그때는 이미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참사가 보도되고 있을 때입니다. 경찰청장이 지휘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에서 먼저 참사 사실을
알게 됐을 수도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경찰 라인의 보고는 이렇게 늑장이었고 부실했다. 그러면 정부 보고는 어땠냐? 재난안전의 주무부처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의 이상민 장관이 사고를 알게 된 것은 오후 11시 20분이었습니다. 경찰청장보다는 어쨌든 빨리 알게 됐어요. 서울경찰청장보다도 더 빨리 행안부 장관이 알게 됐습니다. 그게 오후 11시 20분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행안부의 직접 보고가 아니었어요. 사고 발생 33분 뒤인 오후 10시 48분에 소방청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방청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은. 그래서 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방청의 보고를 받고 11시 19분 한 30분 뒤 행안부 관계자에게 긴급 문자를 돌렸어요. 긴급 문자를 돌렸습니다. 행안부가 행안부 관계자에게. 이 문자를 장관의 비서실에서 보고 1분 후 장관에게 보고를 해서 비로소 11시 20분에 이상민 장관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소방청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한 것을 중앙재난안전실이 행안부 관계자한테 문자로 전파한 것을 장관의 비서가 보고 장관한테 보고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나? 재난안전의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장관은 11시 20분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알게 됐고, 또 치안의 직접 책임자인 경찰청장은 11시 36분에 서울경찰청장은 11시 36분에 이임재 용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거 후 한참 더 지나서 새벽 0시 14분에 보고를 받고 알게 됐는데, 행안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이 이렇게 늑장 보고로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안부 장관보다도 먼저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보다도 먼저 보고를 받았고, 경찰청장보다도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작동되는 시스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곳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입니다.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오후 11시 1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언제 내려왔냐? 20분 뒤인 11시 21분에 최초 지시가 내려갑니다.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다급한 보고를 받고 2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내려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초 지시가 내려갈 때까지도 서울경찰청장도 경찰청장도 우리가 행안부 장관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출발점에 있었던 자가 용산서장입니다. 용산서장은 어쨌든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참사 직후에. 현장을 지휘하는 치안 책임자인 용산서장이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용산서장이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걸 알고도 서울경찰청장, 직속상관인 서울경찰청장에게 무려 1시간 19분이 지나서야 알린 것. 이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냐? 경찰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이 난맥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참사 후에 대응도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뒤늦게 늑장 보고를 받은 김광호 서울청장은 보고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0시 25분입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각이었죠. 김광호 서울청장이 현장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아마 현장으로 가면서 인접 6개 경찰서에 지원 요청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고를 막지는 못했어도 사고를 인지한 뒤 곧바로 기동대 병력이라도 배치해서 인파 통제라도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구급차라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하게 했다면 피해를 어쨌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경찰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6시면은 아마 칼퇴근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간 비상상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퇴근하고, 서울경찰청장이 퇴근하고, 일선 경찰서장이 퇴근을 해도 경찰 시스템은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비한 야간 비상 상황 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때 퇴근한 후에 이 비상 상황의 책임자는 119 상황실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 야간 상황 보고 시스템도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 경찰의 보고라인을 통한 대통령 보고는 소방청의 행안부 재난상황실에 대한 보고에 비해서도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자, 이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이임재라는 자입니다. 지금 대기발령 상태인데요.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고 경찰대학 졸업자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좋은 보직을 찾아서 용산경찰서장까지 올라온 자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 구례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통상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일을 잘해서 보직을 옮기면 뭐 광주나 전남 지역으로 경찰서장으로 가게 마련인데, 갑자기 2020년 구례경찰서장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장으로 임명됩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거죠. 모든 경찰의 희망, 서울 근무. 제4기동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도 지냈어요. 기동대는 뭡니까? 다중의 집회에 대처하는 기동대를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집회, 뭐 정치적인 집회나 시위일 수도 있고, 종교 집회일 수도 있고, 또는 축제와 같은 집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동대가 출동한다는 뜻은 다중이 모여서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 질서 유지와 사전 안전 예방 확보를 위해서
출동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익숙해 있는 제4기동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용산경찰서장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임재라는 자의 늑장 대처, 부실 대처, 늑장 보고, 다중이 모인 상태에서 발생한 이 참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 이 이임재라는 자가 이렇게 늑장 대응에, 부실 대응에 늑장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경찰 내부의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중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당일 10월 29일 밤 11시 1분에 보고받고 11시 21분, 20분 후인 11시 21분에 사건 사태 수습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1시 1분에 최초 보고를 한 곳은 국정상황실이었습니다. 이 국정상황실은 11시 15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38분 뒤인 밤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이 보고된 겁니다. 이 사고 상황을 확인한 국정상황실장이 소방청 상황실로 보고를 받은 지 8분 후, 그러니까 이 상황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받은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다시 크로스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받고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데 8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이 직접 밤 11시 1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상황 등을 보고받고 나서 지금 그럼 현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아마 질문하고 체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20분 후인 11시 21분에 첫 번째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지시를 이런 내용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시 내린 8분 후 대변인실로 전달됐고 대변인실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11시 36분에 언론에 배포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1차 지시 후 33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상자들에 대한 보고를 다시 받고 부상자가 전부 몇 명이고 그중에 중상자는 몇 명이고 경상자는 몇 명이고 어디 어떻게 분산되어 있고 지금 어떤 조치가 치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에 2차 지시를 내립니다.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지시는 0시 16분 지시하고 20분 후에 언론에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0시 42분 2차 지시를 내린 지 1시간 후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급하게 나와서 사고 관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는 동안에 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속속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0시 42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그때 막 보고에 접하고 현장으로 가고 뭐 그럴 때 이미 대통령은 1차 지시, 2차 지시를 내린 후 관계 책임자, 관계자들을 저는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모아서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까지 주재하고 그리고 밤 2시 30분 종로구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로 이동해서 한덕수 총리 이하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제가 이런 구체적인 그 일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매우 중요했다.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직접 챙겼다. 현장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상황 전체를 주도했다. 그래서 참사 후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서 보더라도 저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임재라는 자, 용산경찰서장이었던 대기 발령된 이임재라는 자, 이 자가 그 서울경찰청 제사기동대장을 지냈다. 다중의 집회나 다중이 모여있는 상황에 대한 이 대처가 책임이었던 자리에 있었던 자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동대, 통상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들과는 전혀 그 훈련이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기동대는 그래서 일반적인 순경과는 이 마인드도 다르고 행동하는 매뉴얼도 다릅니다. 13만 명 정도가 운집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태원 일대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찰서 파출소 순경들이 아니라 훈련된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맞도록 적응된 기동대의 존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 참사를 예측하고 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사 직후라도 기동대를 빨리 동원을 했다면 적어도 사태를 수습하고 한 명이라도 더 아까운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동대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당시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황당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 참사 현장에서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태원 파출소 근무자들, 시민들이 참사 후에 시민들이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당신들 여기서 뭐하냐.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 길이라도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자 비로소 일상 업무를 중단하고 파출소를 나섰다고 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반복해서 외치면서 상황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하고
하는 그 장면이 SNS에 확인이 됐던 이 파출소의 김백경 경사. 이 김백경 경사도 참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간 게 아니라 폭행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뒤에 우연히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구조에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규모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인원 통제를 전담하는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이 경찰 기동대 조직입니다. 일선 경찰서의 경비과장은 이게 경비입니다. 경찰 업무 중에 수사가 있고 보안이 있고 정보가 있고 경비가 있고 뭐 교통이 있고 다 있잖아요. 경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서의 경비과장이 집회나 시위나 축제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이 있을 때 각 지방청 경비과에 보고하고 경찰 기동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전까지 이 기동대가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좀 더 들어보면 이 현직 경찰관들의 말은 112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파출소가 기동대 투입을 요청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기동대를 즉각적으로 동원하고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장이 갖고 있답니다. 근데 이 서울경찰청장 자체가 이임재라는 자의 늑장 부실 보고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됐고 현장에 도착한 것이 0시가 넘었어요. 이윤호 경찰사법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 이윤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내의 지휘체계가 복잡하고 부서별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윗선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복잡한 계급, 복잡한 부서 체계를 통폐합하고 단순화해 신속 정확한 보고 대응이 이루어질수록 지금이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까지 거의 대부분 다 경찰이 가져가 버린 상황에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경찰이 이윤호 교수의 지적대로 그 체계가 경찰 자신들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고 또 부서별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최고 지휘권자인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의 직접 지시가 없으면 이 복잡하고 비대해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그냥 두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경찰의 무능하고 늑장 대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 좌파 정권은 검수완박으로 경찰한테 모든 권한과 힘을 몰아줄 것이 아니라 경찰을 경찰답게 만드는 경찰개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검수완박에 반대해온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략적 이유로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회피해보겠다고 검수완박을 머릿수 가지고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비대해진 공영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잘못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로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민, 한덕수 때리기에 나선 민주당의 속셈.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정부 책임론을 본격화하면서 이상민 장관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또 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유머러스하게 대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간 웃음기를 보인 한덕수 총리에게 대해서도 참사가 웃을 일이냐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어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가
외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예정에 없던 외신 기자들과의 140분간에 걸친 기자회견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26명, 14개 국적의 26명의 외국인이 사망한 데 대해서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외신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외신 기자들이 답변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자 그 답변의 하나를, 그 질문의 하나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돌려서 답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가 외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냐라고 트집을 잡았는데 외신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외국인 사망자들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의 언론과 정부를 상대로 해명하는 것, 이게 한덕수 총리가 사태 수습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또 그 과정에서 140분 동안이나 외신 기자들과 아무런 제한 없는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트집을 잡아서 뭐 경악할 만하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까지 공격의 표적으로 잡은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지금 정부가 참사 책임을 서울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으로 몰아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소리다. 책임질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김광호 서울청장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 윗선 그러면 총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트집 잡아서 지금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이가 한덕수를 직접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자 당 지도부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경지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사태 수습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까지 문제를 삼으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좌파들의 공격이 있자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는 민생특위 연장을 반대한다. 이 민생특위는 뭐냐면 지난 7월 26일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생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냐. 민생의 어려움을.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특위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100일간 동안 하기로 돼 있고 이걸 연장하면 간단한데 연장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건 도대체 뭐냐? 입만 열면 민생 하던 자들이 왜 이러냐? 교활하죠. 이 자들의 셈법이, 이 자들의 계산이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민생특위는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특위에 발목을 잡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내부 불만들이 쌓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민생특위 해체해버리고
활동기간 연장을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해버리고 상임위로 다시 돌아가자. 상임위는 자기들이 다수 아니냐. 이런 얄팍한 계산 끝에 여야가 합의해서 발족시킨 민생특위를 해체해버렸습니다. 또 민생특위가 계속 가동이 되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트집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한도숙 총리를 공격하고 이상민 장관을 공격해야 될 상황인데 자꾸 한쪽에 민생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그야말로 얄팍한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친명계 핵심의원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똘마니라는 뜻인데 친명계 핵심의원 이재명 똘마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어서 이를 반전시킬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민생특위, 국민의힘에 끌려다닐 수도 있는 민생특위 같은데 발목 묶이지 말고 상임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막 강행 처리하고 동시에 화력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집중해서 이태원 참사를 물고 늘어지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재명 똘마니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들이 외치는 민생은 거짓 민생입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이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에게 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자유우파 집권 세력을 공격할 때나 갖다 거는 새빨간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 좌파들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민생특위 활동기한 연장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참사를 정치에 악용하면 이렇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세월호 참사가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304명이 죽었죠. 그 사고 후 지금 8년인데요. 정부는 해마다 700억에서 800억 가까운 예산을 해양사고 예방에 썼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해양 조난사고가 줄어들었어야 될 텐데 실제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에 조난 선박은 1418척, 조난 인원은 11,18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조난 선박이 3,882척, 2.5배 늘었고 조난 인원도 21,174명,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나?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개선했나? 통탄할 일입니다. 원인은 밝혀질 만큼 다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무리한 선박 증개축, 허술한 화물 고박. 고박은 화물 컨테이너 같은 것을 배에다가 사슬로 묶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걸 허술하게 했었다는 거죠. 승조원의 조작미수. 그 이준석이라는 자, 어떻게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 선장을 비롯해서 그 승조원들의 조작미수. 자, 뭐 원인은 밝혀질 만큼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보완하기 위한 규정, 설비 보강, 시스템 보강, 법제도 보강,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그동안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난 선박 수는 2배 이상 늘고 조난 인원 수는 2배 가까이 늘었느냐 이겁니다.
매년 700억, 800억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 이 한국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로 원인을 제대로 분석 진단하고 이걸 개선해서 똑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개선하고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것을 상대방을 헐뜯고 증언을 증폭시켜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얼마나 정쟁으로 이용을 했는지 조사만 8번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조사라고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는 무려 4년 가까이 이 위원회가 547억 원의 예산을 썼어요. 아무런 남김 없이, 성과 없이 4년 가까이 이 사참이 일했던 사람들 호구지책으로 이용이 된 건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참위 조사원들 조사활동의 일환이랍시고 8일간이나 유럽을 출장 갔다 왔는데 8일간 유럽을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남긴 보고서가 한글 70자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70자. A4 절반도 안 되는 보고서 달랑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여러 명이 8일간이나 유럽을 국민 세금으로 출장을 갔다 왔어요. 이 세월호 참사가 끝내 좌파들의 악용돼서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까지 악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 또한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 따위의 주장들이 지금 좌파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사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좌파들의 공작과 비겁한 행태들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지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뭘 주장을 하면서 대놓고 지가 직접 쓰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네티즌에 아무 글이나 갖다가 공유하면서 마치 자신의 메시지처럼 내보내고 문제가 되면 그건 내가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공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비겁한 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어요. 좌파 비겁하고 야비하다. 네, 여야는 이제 오늘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다시 좌파의, 더불어민주당 좌파의 정략적 공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형태로든 이걸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아야 된다고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 자체 수사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면서 즉각적인 국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수사가 시작됐으니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 원래 이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되고 수사 대상인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못하게 만든 게 누구냐? 검수완박 강행해가지고 지금의 좌파 야당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경찰에게 셀프 수사 맡기는 것이 잘못됐다,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검수완박법부터 폐기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해라 그러면, 이런 주장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정의당, 이 좌파 정당들은 내일, 모레, 월요일 다음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들이 의석수가 둘이 합치면은 175석 가까이 되니까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뭐라 그랬냐? 국회가 진상규명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했어요. 진상규명의 컨트롤 타워. 아예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체하지. 그렇게 윤석열이 믿고 윤석열 정부가 미우면 이제 우리가 국가 통치하겠다고 나서지. 진상조사를 무슨 수로 수사권도 없고 인력도 없는 국회가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은 경찰 스스로를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도대체 누구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 이걸 강행한 좌파들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냐? 정진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경찰 셀프 수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검수완박을 원상 복구시키면 된다. 이런 공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정말 눈꼴 사나운 공방이 좌파들에 의해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박찬대라는 자,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최고위원입니다. 박찬대. 이 자가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이 자가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해서 자신의 SNS에다 올렸어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가 공유한 네티즌의 글이 뭐냐? 이 네티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네티즌의 글은 이겁니다. 윤석열 참사를 겪어보니. 아예 이 자는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참사라고 프레임을 꽝 찍어놓고 시작합니다. 윤석열 참사를 겪어보니 너무 그립다. 누가?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통령만 됐어도, 송영길 고문님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만 됐었어도 윤석열 참사는 없었을 텐데. 아래배 숫자 2를 쓰고 2찍, 대선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들을 이 좌파들이 2찍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2찍들 반성하라. 국힘의 정치인들 악마화 기술에 넘어가지 마시라. 다음엔 제발 민주당 좀 찍어달라. 민주당은 국민들 눈치라도 본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사람이 극선이 어디 있고 극악이 어디 있나. 정치인이 다 이재명처럼 깨끗하라고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지 피해를 주는지 팩트체크만 해도 답은 나온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누군지 모르지만 또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글을 보고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라고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왜 그런지까지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자가 누군지 모르는 네티즌이 SNS에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걸 박찬대라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대책본부장이 이걸 링크를 걸었어요. 페북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찬대가 한마디 씁니다. 박원순 시장의 디지털 실, 청와대 벙커의 재난안전 종합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바뀌니 어째까지만 썼어요. 그야말로 이 네티즌의 이 황당한 정신 나간 글에
슬쩍 한마디 끼어들으면서 편성해서 자기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이 문제가 되면 아니 뭐 네티즌의 글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영이란 자 똑같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행렬 사진, 교통통제하고 미국 정상이 한국 방한했을 때 교통통제했던 그 사진을 떡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보호하려고 이런 식으로 매일 경찰 700명을 동원해서 라고 거짓말 허위 정보를 퍼뜨렸던 자의 그 사진과 글을 남영이란 자가 쓱 공유한 다음에 이게 대통령실이 이거 허위 뉴스다, 가짜 뉴스다, 허위 정보다 라고 지적을 하자 아니 그거 그냥 저는 공유했을 뿐인데요. 이러고 도망갔던 그 남영이나 이러고 도망가려고 아예 튀려고 작정하고 뒷문 열어놓고 무책임하게 야비하게 네티즌의 글을 올린 박찬대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못돼 먹은 자들이 당당하게라도 해야지. 이런 거 주장하려면 직접 쓰라 말이야. 뭘 비겁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네티즌의 정신나간 글을 슬그머니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공유하고 분리하면은 아 이거 공유했던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야비하고 비겁하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태원의 영웅들. 예, 이런 이 좌파들, 사악한 자들, 야비하고 비겁한 자들이 한국 정치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도 또 참사 당일날 밝혀진 행적에 따르면 정말 정신없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윤리기준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경찰청장이니 서울청장이니 용산서장이니 하면서 경찰 15만 경찰을 완전히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만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고인들의 넋을 추모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다. 왜? 이런 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이태원의 영웅들. 이태원의 영웅들 세 사례를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저런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사례들일 겁니다. 청주시에 사는 20대 A씨가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갔다가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위로 넘어졌고 그래서 아래에 깔려서 한 15분 정도 버티다가 아 이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무렵에 누군가가 자신을
인파 속에서 정말 무 뽑듯이 단숨에 자기를 끌어내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씨가 키가 182cm, 몸무게가 96kg이었답니다. 아주 건장한 이런 신체인데, 이런 A씨를 여러 사람이 위해서 겹겹이 지금 쌓여서 압박당하고 있는 이 A씨를 정말 무 뽑듯이 끌어내서 구해준 사람. 이 흑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흑인 남성 그리고 함께했던 외국인 2명, 모두 3명의 이 외국인들이 무려 30명 가량을 그런 식으로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1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후에 조용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가 이런 경험담을 SNS에 올리면서 그 의인들을 찾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 그 의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 목격담들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 세 사람은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KC에서 근무하는 미군 자밀 테일러 40세, 제롬 오거스타 34세, 데인 비타드 32세 3명의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캠프 KC는 동두천에 있는 미 이사단이 주둔했던 캠프입니다. 지금은 이사단이 평택 쪽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아직도 캠프 KC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미군들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미군 3사람이 주말에 이제 비번을 맞아서 근무가 없는 날을 타서 헬로윈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을 참사가 나던 시점에 걷게 됐고, 위에서 아래에서 몰려드는 이 인파들에 떠밀려서 위기감을 느끼자 3명이 벽을 타고 주변 난간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바로 참사가 발생했고, 그러자 바로 그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요,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스터 테일러는 우리가 군중에서 빠져나온 뒤 잠시 후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서로의 위로 쓰러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 비명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즉각 구조에 나섰다. 살려달라 소리치는 사람들을 인파 속에서 끌어내서 근처 상가와 클럽으로 대피시켰다.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희생자들을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 3사람은 밤새 골목 가장자리에 머물면서 구조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함께 구조활동을 했던 미스터 오거스타는 물러서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미스터 비타드는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꽉 끼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도 쉽게 그들을 구출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깔린 사람들을 끌어올렸다. 우리가 떠날 때 모든 곳에 시신이 있었다. 이 3사람의 의인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구출당한 이 A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갇혔던 곳은 골목의 중간 위치여서 구급대가 제일 늦게 접근한 곳이었다.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명의 미군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선 덕에 인명피해가 줄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준 그들을 꼭 만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인터넷 방송인을 BJ라고 부릅니다. BJ. 인터넷 방송인 BJ 베지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지터는 인터넷 방송, 유튜브 인터넷 방송인인데 재미없기로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쓰레기 줍는 남자 컨텐츠 진행하면서 거리 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지난 8월에 그 수도권 폭우 사태가 났을 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공경에 처한 시민들을 도와서 물에 잠긴 차를 함께 밀고 침수된 가게에서 짐을 옮기고, 이런 정말 모범 청년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BJ 방송 하면 떠오르는 그 선정적이고 저속하고 한 이 이른바 19금, 이것하고는 너무 이미지가 달라서 재미없는 것으로 유명했다는 거죠. 이 BJ 베지터. 이 베지터, BJ 베지터는 참사 당시에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 한 남성이 이제 사람들을 어쨌든 끌어내서 이 그 담벼 위로 해서 그 자리에서 어쨌든 피신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위에서도 막 손으로 끌어올리고 밑에서는 받쳐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만 올려라고 외쳐서 비난을 받았던 한 남성이 있는데, 그 베지터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을 전우를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난을 받은 남성을 대신해서 해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남성도 그때까지 계속 구조를 도왔다. 제발 그 남성의 신상을 털지 말아달라. 이 베지터의 이 해명 글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칭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김백겸 경사가 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사입니다. 이 김백겸 경사는 그러니까 이태원이 이제 음식거리이기도 하고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서 늘 이런저런 시비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파출소에서 근무 당시,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한 당시에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단순 시비 신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비 신고를 받고, 되게 이게 남녀가 함께 하니까 이태원 거리는 시비가 붙으면 여성이 뭔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과 함께 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단순 시비 신고를 받고 여성 경찰관 1명, 남성 경찰관 1명 하고 저 포함해서 3명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갈 때만 해도 참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참사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고, 비명 소리가 나고 웅성대는 소리가 나서 뭔가 사고가 났다 싶어서 인파를 뚫고 들어가 보니 인파에 눌린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깔린 분들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선 인파들을 해산시켜야 되겠다고 즉각 판단을 하고, 다른 동료 남성 경찰관들과 함께 해밀턴 호텔 뒷골목으로 뛰어가면서 소리를 쳤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때 이 김백겸 경사의 울부짖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찍혀서 이 김백겸 경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뛰어가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동해달라. 서 있지 말고 이동해달라. 돌아가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애쳤고, 그 시민들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니까, 경찰관 제복을 입은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 지시에, 그 요청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이 김백겸 경사가 지시한 방향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참사 현장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서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예, 김백겸 경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태원 파출소뿐만 아니라 용산경찰서 전 직원들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피땀을 흘렸다. 소방대원, 구급대원, 인근에 있던 시민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셨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노력해서 구조활동을 펼쳤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너무 비참하고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 김백겸 경사의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경찰관이 목이 쉬도록 애절하게 외쳤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진정한 영웅이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글들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태원의 진정한 영웅들, 제가 세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언론에서 전한 사례이고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거나 포착하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좌파들이 아무리 참사를 정략에 이용하기 위해서 세월호 시즌2를 준비하고 있어도, 또 경찰 수뇌부가 아무리 무능하고 나태하고 무책임해도, 그래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척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이만큼 버텨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 대한민국의 영웅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아직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송사의 사장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수익 창출을 못하게 하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고성국TV의 모든 동영상에는 여전히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 방송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광고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우파의 전문방송을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만만 회원이 되어주셔서 고성국TV에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